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본격 지식 충전 프로그램 이야기더, 저는 유승진입니다. 먼저 오늘 이슈들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달해드리는 오늘 이야기더입니다. 보고 나시면 하루 알고 넘어가셔야 할 이슈 다 챙겨가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조금 전 전해진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서 11번째 탄핵 추진인데요. 그럼 탄핵 카드를 꺼내는 야당의 노림수는 뭘지 오늘 본회의 영상부터 보고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성윤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감사원장 최재해 탄핵소추안, 한준호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검사 이창수 탄핵소추안, 검사 조상원 탄핵소추안, 검사 최재훈 탄핵소추안이 12월 2일에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자기들을 수사하거나 자기들에 관한 비위를 조사했던 사람을 콕 찍어나겠다고 탄핵하는 것. 결국 자기를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전 기자, 그 여당이 저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 민주당이 오늘 결국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한 사실상 탄핵 절차에 돌입을 했군요. 네, 착수를 한 겁니다. 예. 민주당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 등 검사 3명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 보고를 했습니다. 네. 이 모레 본회의에서 포결에 붙이겠다고 하는 건데 이러면 사실상 탄핵 절차에 들어간 거거든요. 민주당이 내세운 검사 탄핵 사유는 이렇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이 직무유기 그리고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 국회에서 탄핵안이 만약에 모레 본회의 때 통과가 되면 직무가 즉시 정지가 되고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탄핵 대상이 된 3명의 검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를 맡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들을 좀 맡고 있는데요. 그래요? 백현동 성남FC 요거는 1심, 아직 심리 중이잖아요. 예. 이것과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항소심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장과 이 부장 검사는 2021년 그 민주당 동봉투 사건 있잖아요. 이 사건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안이 통과가 되면 이 특수부 라인이 사실상 반년 이상 직무가 정지되고 직무 대리 체제로 운영이 될 거거든요. 그동안 헌재 탄핵, 검사 탄핵 보면은 평균 8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네. 결국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 재판과 민주당 동봉투 사건에는 좀 차질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수부 라인이 뭐 반년 이상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그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이 검사 3명을 탄핵시키려는 민주당의 속내는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국민의힘에서도 그 점을 좀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검사들 탄핵하려는 의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은 이재명 대표의 2심 공소 유지를 방해하는 고의 재판 지연 전략이며 최재훈 부장검사 탄핵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 대한 고의 기소 지연 전략입니다. 이 탄핵 대상인 조상원 4차장도 직무가 정지되면 공판에 제대로 된 대응이 매우 어렵고 사실상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지휘부 부재로 멈춰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실 돈봉투 수사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럴 경우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담당자들이 탄핵 대상이 되면서 이 검찰 내부에서도 사실상 직무 대리에게 처분을 맡기긴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뭐 검찰과 야당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조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중앙지검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뭐 부장검사와 지휘부 간부 라인에서 좀 반발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반발이 좀
평검사까지도 확산이 되는 그래요? 모양새입니다. 예. 네, 지금 각 부서 평검사 200명 입장을 수렴해서 회의를 열었는데 이창수 지검장 탄핵이 부당 압력이다 이런 입장을 곧 낼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탄핵 청문회를 앞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도 어젯밤에 이 검찰 내부망에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이 민주당의 한 명은 걸리겠지 하는 먼지털이식, 기우제식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조금 전에 입장을 냈는데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다.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하는 네.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혹시 이게 탄핵 표결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진 사퇴를 하거나 만약에 뭐 교체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방통위원장의 사례를 보면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사실 이 직무정지를 피하기 위해서 예. 자진 사퇴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물러나지 않고 계속 직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검사들은 어떻게 대응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황 소식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이 전황이 상당히 급박해지고 있죠. 조금이라도 더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서방으로부터 무기 지원을 받지만요. 러시아는 무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 주력 포격 시스템 100대를 러시아로 제공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정 기자, 그야말로 러시아가 딱 필요한 순간에 북한이 도와준 건데 이게 무슨 무기입니까, 구체적으로? 네, 북한산 무기가 정말 끊임없이 러시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미국 포브스가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측을 인터뷰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살펴보면 북한이 러시아의 M1991 다연장 로켓포와 M1989 자주곡사포를 제공했다는 내용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이 M1991 다연장 로켓포는 중량이 85kg인 240mm 로켓탄을 최대 약 60km까지 쏠 수 있고요.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지난 5월에 직접 발사 차량을 운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또 다른 무기인 M1989 자주포는 중량이 45kg인 170mm의 포탄을 최대 사거리 40km 이상을 발사하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당국은 우크라이나 군이 보유한 모든 포의 사거리를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최대 사거리만 봐도 상당한 그 사거리를 자랑을 하는 무기 같은데 그러면 이게 러시아로서는 무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상당히 절실한 무기들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장에서는 어떤 좀 효과를 볼 수 있나요? 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전문가에게 물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실제 야전에서 근접해서 수십 킬로미터의 사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선에서 매우 가깝게 투입이 돼서 사용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포가 사용되면 뭐 건물이 파괴될 수도 있고 장비들이 부서질 수도 있고 또 인명도 크게 손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단순히 장비를 건네는 게 아니라 장비와 함께 북한군이 함께 가서 직접 이 장비를 운용해 본다면 아마 다른 데서 구할 수 없는 실전 경험을 축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군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가 전장에서 바로 우크라이나와 접경 지역에서 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이 무기 체계들이 결국에는 북한이 대남용으로 서울을 폭격하는 데 쓰기 위해서 개발됐다는 아,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북한으로 넘어간 이 무기 체계가 북한이 서울과 남한을 위험 상태로 만드는 핵심 수단 중 하나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 바다 등의 포사격 실험을 해왔는데 예. 이번에는 북한 입장에선 이번 기회로 이 무기에 대한 실험을 실전에서 하게 된 것이고 만약 북한군이 운용한다면 운용 능력 향상까지 깨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남용으로 쓸 수 있는 무기고 또 이거를 만약에 북한이 러시아 그 전장에서 실제로 쓴다면 실제 경험을 쌓는 거라서 우리도 상당히 주목을 해야 하는 무기들인데 그러면 이거 북한이 러시아에게 준 의도는 뭡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필요한 것을 북한이 줬으니 북한도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 이런 메시지로 읽히는데요. 네. 러시아군이 2년 전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했을 때 기동성을 갖춘 로켓포 발사기를 1,000대 넘게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 중 400대 이상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이 포격 시스템이 러시아군의 전력 손실을 메우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이 러시아가 반대급부로 북한에 무엇을 해줄지 이 네. 부분인데요. 우리 정부가 발표한 평양 방공망 장비 그리고 대공미사일 지원 외에도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지금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이 북한이 준 무기들이 계속해서 속속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군이 밝힌 바에 따르면 북한산 대전차 무기를 파괴했다 이렇게 밝히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산 대전차 무기 불새 4를 하르키우에서 파괴했다고 밝힌 겁니다. 네. 불새 4는 사거리가 10에서 25km로 추정되는 북한의 대전차 무기인데요. 이 북한이 러시아제 대전차 미사일을 복제해 만든 뒤 성능을 개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7월에 러시아가 이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후 우리 국정원도 우크라이나 측이 전장에서 수거한 파평 등을 근거로 해서 불새 4가 지원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말부터 여러 전선에서 북한산 미사일 파편을 회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그 우크라이나 대사를 직접 인터뷰했을 때에도 러시아의 북한 무기 사용 증거를 분석하고 있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우방들과 공유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뭐 북한산 군사 장비들이 계속해서 러시아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그럼 무기뿐만이 아니라 사실 파병된 인원에도 관심입니다. 그야말로 군 인력 총출동해서 투입을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각 어제 직접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러시아 서부로 파병된 북한군에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은 최전선에 더 많이 투입돼 러시아군의 총알바지로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북한군 사망자나 부상자 수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젤렌스키는 북한군이 드론 사용법이나 현대전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실전 상황에서 러시아군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을 것이라고 짚었고요. 네. 또 이런 노하우를 북한군이 북한으로 다시 가져간다면 결국에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상당히 우려가 되는 대목인데 그러면 이렇게 뭐 북한군 파병부터 무기 제공까지 그야말로 북한이 러시아에 총올인을 하는 모양새예요. 그러면 이 김정은이 러시아의 북한군을 추가로 파병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추가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이제 러시아 국방장관이 직접 북한을 찾았는데요. 네. 그때 김정은과 직접 만났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요. 러북간 국방장관 회담이 이루어졌다고 전하면서요. 예. 국방 분야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고 만족한 견해 일치를 봤다. 이렇게 견해 일치. 보도했는데요. 예. 네, 이 견해 일치라는 것을 봤을 때 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북한군 추가 파병과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 기술 등을 지원해주는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이렇게 북한이 무기에 이어서 병력까지 다 그야말로 러시아로 총출동을 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 김정은이 직접 러시아로 갈 확률도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 국정원도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예. 지난달에 밝힌 바가 있는데요. 당시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찾았을 때 푸틴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방러 가능성이 얘기됐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러북간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국방라인이 북한에 갔을 때 네. 러시아 측에서 내년 5월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러시아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북한군 부대를 파견해달라고 초청했는데요. 네. 그동안 대표단 참관이 아니라 러시아군 열병식에 북한 측이 동참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김정은이 열병식에 참여하는 부대를 직접 러시아로 데려갈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군 소식통은요. 김정은이 북한군 총참모장 등과 수백 명의 폭풍군단 부대원을 이끌고 열병식에 참가해서 러북 관계를 과시할 수도 있다라고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내년 1월에 출범하는 트럼프 2기를 겨냥해서 러북의 군사 밀착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정리 과정에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받아내려는 그런 포석으로 보인다는 풀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상황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황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새로 출범한 유럽연합 EU 지도부가 현지 시각 어제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는데요. 근데 네. 같은 날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30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냈는데요. 네. 러시아 국방부는 전투기와 드론, 로켓 등으로 우크라이나 군사시설 등에 타격을 가했다고 발표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병력 1,500여 명을 잃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상당히 큰 규모의 피해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러시아의 공습이 이어지고 있으면 우크라이나로서는 이 전세 상황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에도 미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현지 시각 어제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토 가입을 보장받는다면 휴전 협상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런데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당초 러시아에 뺏겼던 영토 전체를 탈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이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 미묘한 입장 변화는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휴전 협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러시아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안을 테이블에 올려서 협상의 시작점을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또 서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전황이 또 바뀔 수 있을 것 같군요. 이번에는 또 국내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에 휩싸인 배우 정우성 씨가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참석해 직접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었죠. 그런데 김 기자, 근데 이 상황을 두고 후폭풍이 일고 있다고 해요? 네, 뭐 정치권, 법조계, 누리꾼까지 여기저기서 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고 또 그래요?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누리꾼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을 하나 살펴보면요. 네. 정우성 씨가 지난 29일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시상자이자 수상자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논란에 대해서 정면 돌파에 나선 건데요.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질책은 제가 받고 안고 가겠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이다. 라고 밝힌 겁니다. 그런데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이후의 상황입니다. 이후 현장 객석에 앉은 동료 배우들이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네. 배우들 중 일부가 정우성을 향해서 열렬한 환호와 박수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 장면을 두고 누리꾼들 중 일부는 사생활 문제가 박수받을 일은 아니다. 그들만의 세상이다. 대중 눈치를 전혀 안 본다. 고 김수미 추모 언급은 없고 스캔들 터진 정우성한테 환호하는 게 영화계 수준이냐라는 등 보기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또 다른 일각에서는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과한 비난 같다. 동료 배우들 박수는 사회생활의 일환이다. 직장 상사이자 선배에게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등 정우성 씨와 동료 배우들을 옹호하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 뭐 그야말로 갑론을박으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룡영화상 측의 SNS 글이 또 화제더라고요. 네, 청룡영화상 측이 지난 11월 30일 그제죠. 공식 SNS 계정에 정우성 씨가 혼외자 스캔들에 대해서 사과했던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영상 밑에 해시태그를 달았어요. 그 해시태그에 청룡의 진심, 정우성의 진심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은 겁니다. 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정우성의 진심 같은 소리 하네, 대중을 얼마나 우습게 하는 거냐라는 등 부정 여론이 많았어요. 이렇게 비난 여론이 계속되자 이를 의식한 듯 청룡영화상 측이 청룡의 진심, 정우성의 진심이라고 적은 해시태그를 삭제했고요. 또한 정우성의 영상에만 댓글 기능도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 정우성 씨 혼외자 존재가 알려진 지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제가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각계각층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이거에 대해서 논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김희영 전 여가부 차관이 혼외자라고 부르지 말자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SNS에요. 혼외자라 부르는 게 너무 거슬린다. 좀 그러지 말자고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김 전 차관이 이 혼외자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좀 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아이를 뭐 혼외자, 혼중자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는 것 자체가 네. 정상성에 대한 지독한 강조다, 편견을 조장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니라 아이를 중심으로 보자. 그래서 혼외자가 아니라 그냥 아들이라고 하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김 전 차관은 여가부 차관으로 일하던 당시에도 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그런 행보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법조계에서는 이 문가비 씨를 향한 악성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고요.
네, 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요, 이 문가비 씨에게 이에 대한 좀 법적 대응을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문가비 씨가 아이를 낳은 것이 그것 때문인 것이 마냥 비추어진다거나 또 심지어는 거기에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낳았지 않을까라고 비난하는 여론도 있고, 문가비 씨가 아이를 위해서 좀 용기를 내서 이런 비난 여론, 비난 댓글, 명예훼손 글, 모욕되는 글, 이런 글들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에 이런 글들은 박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아이가 혹시라도 이것을 접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가비 씨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문가비 씨가 출산 소식을 알린 게 지난달 22일입니다. SNS에 아들 사진을 올리면서 알린 건데, 응원도 쏟아졌지만 이후에 이 친부가 정우성 씨라는 게 밝혀지면서 각종 억측의 추측성 댓글까지 달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양소연 변호사는 돈 때문에 출산했다는 등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가진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문가비 씨가 아이를 위해서라도 법적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를 한 겁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는 세계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 소식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김 기자,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일어난 사건을 준비했다고요? 네, 빵 한 덩어리를 사려고 싸우려다가 어린이 2명과 여성 1명이 압사당해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예. AP통신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요, 정말 절망의 현장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 알 발라흐에 있는 빵집 앞에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식량 공급이 부족한 탓에 빵을 구하려고 몰려든 건데요. 서로 밀치고 밀리면서 여기저기서 비명이 쏟아지는 혼돈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목숨을 잃은 17살 소녀의 아버지는 아내는 딸이 질식했다는 소식만 듣고 정신을 잃었다면서 딸을 군중 속에서 구출했을 때 이미 압사한 후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현지 상황이 어떻길래 그런 건가요? 지금 이 보시는 영상만 보더라도 예. 가자지구의 식량 위기가 극에 달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빵집들이 밀가루 부족으로 지난주에 문을 닫았다가 이날 소량의 재고를 확보해서 빵으로 만들어서 매장에 내놓은 건데요. 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극심한 식량량에 빵 한 덩어리라도 구해보고자 인파가 몰렸고요. 이런 안타까운 사고까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CNN은 이번 사고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시민들이 자신과 가족을 살리기 위한 식량을 구하려고 싸우면서 빵집 앞은 절망과 혼돈의 현장이 됐다고 보도했는데요. 공공질서는 무너지면서 기아가 급증하고 약탈 사건도 늘고 있습니다. 유엔 구호품 전달 차량에 대한 약탈까지 발생을 하면서 검문소를 통한 구호품 전달도 결국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이번에는 아프리카 기니에서 축구 경기 중에 수많은 인파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식이죠? 네, 아프리카 기니에서 축구 경기 중에 관중들이 경기장에 난입을 해서 난투를 벌인 겁니다. 네.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하면서 혼란이 더 가중된 건데요. 경기장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벽을 오르다가 사망하는 등 예. 현지 의료기관 관계자는 사망자가 100여 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좀 조사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을 품은 팬들이 경기장에 난입을 하면서 이런 네.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이날 경기가요. 지난 2021년 9월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마마디 둠부야 군정 수장을 기념하기 위한 대회의 결승전이었습니다. 기니 총리는 정부는 경기에 영향을 준 사건들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할 거라고 전했는데요.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기니가 이렇게 축구에 대한 열정이 높아라는 생각을 하실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니는요, 아프리카에서 떠오르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파리올림픽의 대륙간 플레이오프에서 신태용의 인도네시아를 이기고 본선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축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나라인데요. 안타까운 점은 이런 축구장에서의 참사가 반복되는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2022년에도 인도네시아에서 축구 경기 종료 직후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패배하자 흥분한 관중 수백 명이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오면서 아수라장이 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도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최루탄을 썼고 이를 피하려던 관중들이 출구 쪽으로 몰리면서 뒤엉켜 넘어져서 무려 135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이 사건이 생긴 게 불과 2년 전이었거든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번에는 좀 미국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트럼프와 바이든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고 해요. 이 신구 권력 교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바이든이 본인의 차남 헌터 네. 바이든을 사면하자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그렇군요. 우선 이 바이든의 사면 내용을 살펴보면요. 바이든 대통령 현지 시각 어제 차남인 헌터 바이든을 사면하면서요. 바이든 대통령은 헌터에 대한 기소가 정치적이었다. 그리고 내 아들이라서 그 이유만으로 기소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사면 결정을 내린 건 미국인들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이 헌터 바이든은 기소된 혐의들에 대한 이번 달 선고들을 앞두고 사면이 된 겁니다. 헌터의 이 혐의들을 살펴보면요. 헌터는 2018년 6년 전에 자신이 마약류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권총을 구매하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또 오는 4일에 이 형량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탈세 혐의는 우리 돈 18억 7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에 기소됐고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 이번 달 선고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에 이제 사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바이든이 차남을 사면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트럼프가 곧바로 바이든을 향해서 맹비난을 퍼부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가 바이든의 사면 발표 직후에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SNS에 바이든이 헌터에게 내린 사면에 수년 동안 수감돼 있는 J6 인질도 포함됐느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J6가 뭐냐면요. 트럼프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했을 당시에 다음해 1월 6일에 의회 폭동에 가담했다면서 이제 수감된 지지자들을 J6라고 부르는데 네. 이들에 대한 사면을 공언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은 사법권 남용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가족을 위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혀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차남을 사면하면서 미국 현지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저희가 짚어봐야 되는 부분은 이 선거 과정에서 각종 사법 리스크에 겪었던 트럼프 본인도 역시 자신을 향한 셀프 사면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역사상 최초로 셀프 사면하는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그런 역사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도 이렇게 다시 바이든을 향해서 사면을 했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트럼프는 일기 때도 사실 대부분의 사면권을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정치적으로 그래요? 예. 도운 사람들에게 써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뭐 그런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은데 트럼프가 저런 바이든을 사면으로 공격할 뭐 여지가 있냐 이런 비판이 또 나올 수 있겠군요. 그런데 이렇게 바이든이 차남을 또 사면을 했다면 트럼프는 이기인 선에서 가족들을 기용시켜서 논란이에요. 예, 지금 논란입니다. 아랍 중동 문제의 백악관 담당 고문으로 레바논계 미국인인 마사드 블로스를 임명한다고 밝혔는데 네. 논란이 된 이유는 트럼프 당선인의 사돈이기 때문입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의 둘째 딸 티파니 트럼프의 시아버지거든요. 이번 대선 때 이 블로스는 아랍 무슬림계 미국인 지도자들과 만나서 트럼프 당선인의 지지를 좀 공고히 하는데 역할을 했다고 평가가 되는 인물이긴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이 이 사돈을 고위직에 임명한 게 이번뿐만이 아니라고 또 들었거든요. 네, 전날에도 사돈을 임명했습니다. 이 장녀 이방카의 시아버지 찰스 쿠슈너를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 네. 사실 쿠슈너는 뭐 사돈 임명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전과가 있거든요. 그래요? 부동산 개발업자인데 뭐 탈세, 불법 선거자금 제공, 증인 매수 이런 혐의로 기소가 돼서 실형을 선고를 받고 복역을 했는데 이것도 트럼프가 일기 때 사면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논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트럼프가 두 딸의 시아버지들, 사돈들을 연일 요직에 임명한 걸 두고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CNN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에 의지해서 정치를 한다. 과거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이해충돌 논란 그리고 족벌주의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게요. 첫 임기 때도 큰딸 이방카와 사위 제러드 그렇죠. 쿠슈너를 백악관 선임 보좌관, 주요 정책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 핵심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짚어본 트럼프의 가족 정치를요, 그 전면에 핵심 권력을 쥐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번 몰랐던 이야기도 시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고 나시면 얻어가실 지식 분명 있으실 겁니다. 지식 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네, 자신의 사돈을 백악관 중동 고문과 프랑스 대사에 이렇게 임명한 트럼프. 가족들을 그야말로 정치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건데요. 이 중에 핵심 실세 또 문고리 권력을 쥘 사람은 바로 장남 트럼프 주니어로 거론이 됩니다. 아버지 트럼프를 대신해서 1위 대리인이다, 이런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이 사람은요, 마쿠에서 트럼프 2기 인선을 짜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데 이어서 자신의 사업 파트너가 이번에 백악관 인사실장으로 지명이 됐고요. 또 요즘은 백악관 기자실 자리까지 입김을 불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인선부터 언론 관리까지 그야말로 트럼프의 오른팔, 이 장남은 누구인지, 우리는 왜 이 사람을 주목해야 하는지 한번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용주 평론가님. 네. 자, 이번 미 대선에서 사실상 킹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했던 사람입니다. 이 트럼프 주니어, 그런 어린 시절에도 아버지 말을 좀 잘 들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사실은 이 도널드 트럼프랑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애당초 성향부터가 달라요.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욕이라는 대도시에서 태어나서 계속 그 대도시에서 살아온 사람이니까 차가운 도시의 남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뉴욕에서 같이 태어났지만은 유년 시절을 그 엄마의 고향인 체코 이런 데에서 조금 자주 보냈던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체코에 있는 외할아버지와 함께 낚시도 가고 사냥도 가고 뭐 이렇게 이러면서 대자연을 좀 많이 즐겼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컨트리 보이의 느낌이 좀 있어서 애당초 둘의 이 성향이 완전 다르고요. 그리고 또 그 태어날 때부터 도널드 트럼프가 사실은 자기의 이름을 주기를 싫어했다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네. 자기는 이제 성공한 사람인데 아이가 자라나서 실패하면 어쩌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내 이름을 물려주는 게 아깝다는 식으로 좀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예. 좀 놀랍죠. 예, 그런 일도 있었고, 근데 결국에는 둘의 사이가 틀어지게 된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니어가 12살 생일 전날에 자신의 집에서 그 당시에 도널드 트럼프가 바람을 피고 있던 메이플스라는 사람이랑 네. 자신의 엄마랑 대면하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아, 예. 12살 생일 때.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아버지가 바람을 핀다라는 사실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엄마랑 그 사람이랑 같이 대면을 한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약간 좀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 뒤부터 아빠를 조금 많이 이제 멀리하고 아버지랑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 그 도널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아들이 저러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은 자신의 개인 변호사한테 둘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저 녀석은 전 세계인 중에 최악의 판단력을 가진 그 정도입니까? 사람이다. 네. 아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또 도널드 트럼프는 술도 안 먹고 네. 그런 사람인데 이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술도 많이 먹고 뭐 싸움도 많이 하고 이게 약간 좀 와일드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네. 둘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즘에 좀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은 원래 개인적으로는 둘이 사이가 많이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냥을 좋아하는 컨트리 보이와 또 네. 뉴욕의 도시의 남자, 그 두 부자가 좀 정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신 건데, 네. 그럼 이렇게 부자 사이가 안 좋았는데 좀 어떤 계기로 부자 사이가 다시 가까워졌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자, 바로 퀴즈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장남과 가까워진 계기는 땡땡 때문이다. 땡땡 때문이다. 두 글자 뭘까요? 권력. 권력? 아, 권력을 뭐 계기로 부자가 가까워질 네. 수 있는 또 있겠지만 답을 알고 계시는 저는 분이 의외로 소박하게 콜라. 콜라.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콜라를 워낙 좋아해요. 둘 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정답 있습니까? 네, 정답은 여기 없고요. 네. 정답은 바로 사냥 때문이다. 사냥이요? 네. 사냥 때문에 둘이 가까워졌다. 이게 굉장히 의외인데 좀 전에 예. 이용주 평론가님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 트럼프 주니어,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의 아들은 네. 굉장히 사냥을 좋아했던 사람인데요. 반면에 트럼프 당선자 전 대통령은 본인의 표현으로 따지면은 자신은 굉장히 그 동물을 사랑하고
사냥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들이 사냥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하지 않게 생각을 했던 그런 그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게 반전이 한번 이제 일어나는데요. 네. 뭐냐면은 트럼프 당시에 이제 공화당 후보가 백악관을 향해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예.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당시에 그 오하이오 주지사가 그 오하이오의 공화당의 당원들의 모임, 그러니까 코커스라고 부르죠. 네. 그것을 앞두고 우리 같이 사냥이나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제안이 당시 트럼프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자리였거든요. 네. 근데 본인은 트럼프 본인은 사냥을 좋아하지도 않고 네. 할 줄도 모르고 근데 마침 자신의 아들이 사냥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네. 여기서 아들아 이제 네가 나를 도울 때가 됐다. 네. 이렇게 되면서 그 계기로 해서 결국은 가까워졌고 뭐 그 뒤로 이제 그 2020년 대선에서도 선거 자금 모금에서 발군의 능력을 또 발휘하기도 했죠. 그 뒤로 흔히 우리가 이제 마가라고 부르는 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운동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이 트럼프 주니어가 보여주기 시작을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던 게 오하이오가 아니라 아이오와 주지사. 아이오와, 네, 예, 네, 예, 예. 코커스니까. 네, 아이오와인데 그런데 사실 저 트럼프 장남이요. 원래는 일기 때는 굉장히 조용하지 않았습니까? 일기 때는 사실 전면에 나섰던 건 이방카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트럼프가 정치하느라고 못했던 원래 부동산업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외국에서 뭐 돈도 부동산 임대료도 받아와야 되고 투자도 받고 뭐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굉장히 하느라고 좀 바빴다고 하고요. 그 당시에 약간 구설수에 휘말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당시 이제 힐러리 상대방 후보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나쁜 정보를 네. 러시아와 밀통해서 받아내려고 했다. 이런 거에 대한 약간 그래요? 전력도 예. 있고요. 한마디로 저희 그 대부라는 영화 보시면 네. 거기 그 돈콜레온의 큰아들이 나오죠. 굉장히 다혈질이면서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하는 앞장서는 그런 예. 캐릭터였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또 개인적으로는 전 부인과의 이혼도 네. 있었고요. 아까 자료 화면도 잠깐 나갔지만 술에도 다시 손을 대면서 예. 좀 그 당시에는 조금 힘든 시기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 게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이게 당시에 어떤 일에 좀 앞장섰던 건가요? 그 러시아로부터 힐러리 전 국무장관의 예. 민감한 정보,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뭐 불법성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네. 아무래도 러시아는 도청이라기보다는 정보기관들을 예. 통해서 파악하고 있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빼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천병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러시아에서 온 분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온 어떤 사절단을 만난 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뭐 아버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됐다 이렇게 설명이 앞지기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아버지의 뭐 조력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공화당의 지지자들의 어떻게 보면 응원이나 인기를 얻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일 것 네,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이 공화당의 인기를 또 얻게 되는지는 저희가 키워드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공화당 락스타라는 게 뜨네요. 이게 왜 락스타가인지 영상으로 준비가 됐다는데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But we did lose an American hero that day. We wish that he were with us tonight, but his memory will live on forever in the hearts of his family, his community, and the nation that he loved. When he stood up with blood on his face and the flag at his back, the world saw a spirit that could never be broken. 그러니까 저 때 보면은 이용재 평론가님, 그러니까 아버지가 피격당했을 때 장면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찬양을 하면서 그 부분을 열심히 지지자들에게 또 홍보를 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저렇게 말을 잘해서 록스타라는 건가요? 일단은 그게 가장 크죠. 그 예. 말 잘하는 건 사실 아버지한테 좀 많이 물려받았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사실 도널드 트럼프도 젊었을 때는 이게 직설적으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여러 가지 뭐 이게 법적 소송 같은 게 걸리면서 이게 사람이 굉장히 유해진 거거든요. 네. 근데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소송을 당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은 도널드 트럼프보다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이야기를 굉장히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그래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좀 컨트리보이의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공화당의 주 지지층은 약간 조금 그 도심 외곽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저렇게 컨츄리 느낌이 나는 친구가 나와서 저렇게 직설적인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신기하다. 셔츠도 저렇게 풀고. 네, 셔츠도 풀고 나와서 사냥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아들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보니까 손도 굉장히 자유자재로 쓰는 게 이전에 공화당 인사들과는 좀 스타일이 다른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사실 교회 잘 안 가거든요. 네. 근데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굉장히 신실하게 믿고 이 교회를 매주 가기 때문에 네. 심지어 매주 교회에 가서 자기가 연설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 10년 넘게 교회에서 매주 이렇게 이런 연설 같은 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설을 하는 방법 그리고 관중들을 열정 있게 만드는 이런 방법들을 스스로 체득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공화당에서 락스타가 되기까지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트럼프가 교회를 안 가는 거는 검증이 된 내용인데. 네, 요거는 좀 검증이 그래요? 됐습니다. 사실 골프를 더 많이 친다고. 예. 그럼 트럼프만 알 것 같기는 한데 네. 대외적인 행보니까요. 그런데 결국에는 저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메시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점들이 저 공화당 지지층들을 저렇게 열광시킬까?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전쟁 사령관이라는 키워드가 뜨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사실 뭐 민 전쟁 사령관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지만 사실은 문화 쪽에서 좀 강세를 보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에 유행하는 뭐 짤방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이제 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자신의 뭐 X, 구 트위터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서 전격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선거에 이용을 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직접? 되게 잘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유명했던 게 그 페페라는 개구리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상징처럼 된 밈인데 그거를 처음에는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끼리 이렇게 돌려보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거를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리트윗, 그러니까 한번 다시 올리기를 하면서 그게 전 세계적인 밈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를 이제 중심에서 했던 사람이 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고 심지어 저분이 이제 X에서 팔로워가 1,300만 명 정도 어마어마하네요. 됩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엄청난 거죠.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그 인터넷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걸 사람들이 좋아하고 어떤 거에 열광하고 이런 걸 너무 잘 알아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도널드 트럼프랑 그 도널드 주니어랑 사이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코로나 시기였는데요. 네. 코로나 시기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코로나에 관련돼서 뭐 열심히 이거를 막지 않고 있다 이 질병을 뭐 이런 걸 이제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많이 좀 그 공격을 했었거든요. 네. 그 공격을 할 때 최전방에서 막았던 사람이 바로 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였습니다. 그렇군요. 자신의 X를 통해서 이거 언론이 조금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고 우리 아버지 도널드 트럼프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질병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네. 이거 한 번만 봐달라고 했더니 트럼프가 거기서 고맙다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마움을 또 드러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공화당 지지자들을 SNS로 결집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또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럼 트럼프 주니어가 이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을 공격했던 말들이 있다고 해요. 그 말들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But this new extreme Democrat Party, they want us to somehow believe that the only way forward is going backwards, where hiring decisions are based solely on race, where justice is only for those with the right opinions. 자, 임성훈 평론가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PC주의라고 하죠. 민주당 쪽에서 하는 그런 운동에 대해서 반격을 시도를 하는 건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지층을 사실상 결집시키는데 반민주당주의로 결집을 시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PC라고 하면 이게 그러니까는 정치적으로 올바름 이렇게 우리가 한국말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은 주 지지층이 그쪽을 굉장히 좋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라는 것, 정치라는 것은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략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실패했다는 것. 그러니까는 반대로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거든요. 공화당이 지금 단순히 트럼프의 두 번 집권을 개인적인 어떤 인성이라든가 어떤 스타일 이런 걸로만 보면 안 되고 어떤 미국의 정치사 전체 그리고 좁게는 미국의 이제 공화당사를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휘그당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가지고 링컨의 공화당, 그 다음에 그 고립주의적인 그런 공화당, 그 다음에 이 네오콘을 거쳐가지고 다시 이게 미국이 어떻게 보면 공화당의 다른 시대로 이제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트럼프 주니어를 얘기할 때 마가 운동의 선봉에 섰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마가라고 하는 것, 미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이 여기 중심에 바로 트럼프 주니어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네. 과연 이 마가가 마가 복음이 될지 아니면은 마가 마자 마약할 때 마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이단이 될지 이거는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은 지금 다른 미국이 되고 있다 이렇게 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좀 개인적인 의견으로 좀 가름을 하겠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트럼프 주니어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아까 짧게 언급을 했는데 백악관 기자단까지 관리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석을 예. 기존에 뭐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뭐 큰 언론사에게 자리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요즘에 인터넷에서 유행하고 있는 뭐 팟캐스트랄지 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분들에게 자리를 주겠다. 근데 사실은 보시면 알겠지만 좌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누군가는 빠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지금 그래서 저 영상이 제가 백악관 그 특파원 하던 시절에 직접 제가 들어가 찍은 영상이거든요. 네네. 근데 보면은 저 앞줄에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로이터, AP, CNN, 그러니까 좌석이 왼쪽부터 이렇게 앉게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룰을 깨겠다는 거죠. 깨겠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뭐 딥스테이트를 자기들이 뭐 물리치겠다라고 하는데 예. 딥스테이트가 뭐냐면 서민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뭐 기존의 뭐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뭐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언론계도 딥스테이트가 발이 뻗쳐 있어서 그분들을 좀 축출해내고 자기들에게 충실한 사람들로 꼽겠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뭐 인플루언서들, 그러니까 SNS에 활약하는 매체들에게 길을 열어주겠다 네. 이런 의도인데, 그런데 사실 지금 언론을 담당하는 거는 트럼프가 진짜 딸처럼 여기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서요. 예, 네털리 하프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1991년생이고 33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극우 케이블 방송이 원 아메리칸 뉴스 네트워크라는 데 진행을 하던 사람인데요. 네. 트럼프랑 인연이 어떻게 시작됐을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2019년에 폭스뉴스에 이 두 사람이 출연을 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랑 예. 네털리 하프가 출연을 했는데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실 골수암에 걸렸었는데, 네털리 하프가. 그런데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임기 중에 서명한 임상 실험을 폭넓게 해주는 그런 어떤 서명 덕분에 내가 그 혜택을 받아서 다 나았다. 지금 생명을 구했다. 그래서 네.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고 뭐 이렇게 돼서 인연이 시작되고 2020년에 공화당 전당대회에 초청받아서 연설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거의 트럼프에 대한 숭배와 추앙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장 유명한 표현으로 You are all that matters to me. 내게 중요한 건 당신은 내게 정말 중요하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무언가다라는 얘기를 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렇게 저렇게 뭐 트럼프의 눈과 귀 역할을 해서 사실상 뭐 인간 프린터다 이렇게 불릴 정도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나탈리가 트럼프 주니어랑 충돌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예. 창구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장기 생각하시면 왕 옆에 예. 이렇게 두 마리 졸개가 있죠. 네. 아마 졸개라는 표현은 맞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트럼프로 들어가는 눈과 귀의 역할을 지금 하는 게 네탈리 하프의 역할이고요. 예. 어떻게 보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뭐 포와 같은 역할, 그래서 앞에 가서 공격을 할 땐 공격을 하고 뒤로 빠져 있을 땐 빠져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그렇게 뭐 겹치는 부분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고리 권력과 장수. 네, 네. 문고리 월과 장수, 그러니까 네. 역할을 좀 나눌 수 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가족이고요. 예. 어쨌든 또 트럼프 주니어 얘기를 다시 조금 더 해보면은 가장 큰 부분은 사실 인사 권력일 것 같습니다. 뭐 게이트키퍼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마가 감별사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평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장면 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t turned out to be a good choice. I took a little heat at the beginning, but he was. I knew the brain was a good one, about as good as it gets. A kid from Appalachia and a kid from Trump Tower in Manhattan. We grew up worlds apart. Yet now, we're both fighting side by side to save the country we love. 그러니까 부통령 저 벤스 당선인도 트럼프 주니어 측 인사인 거잖아요. 본인이 선거한 인사인 건데, 그야말로 트럼프 주니어는 그러면 어떤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 공화당의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사실 예. 공화당이 그동안 계속 민주당한테 대선에서 지면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제 급부상을 하면서 네. 사실은 자신의 이제 레거시를 이제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 레거시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에서 지금 보이시는 저 벤스 부통령도 그렇고 그 옆에 있는 뭐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 장관 이 지명자도 그렇고 텔시 게버드 국가정보국 국장 지명자도 그렇고 사실은 이분들이 다 굉장한 충성파입니다. 네. 트럼프의 충성파고 심지어 그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치 인생을 오래 할 분들을 이제 모아서 자신들에게 충성한 이 마가를 확실하게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자라는 느낌으로 네. 지금 중요 보직에다가 이제 인선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게 마가 간별사, 이 자신들의 이 레거시를 계속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저분들을 계속 키워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시죠. 그렇게 충성심을 기준으로 좀 인사를 하다 보니까 논란이 있는 인사들도 꽤 있어요. 그렇죠. 사실 그 간별사라는 말 이게 굉장히 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보면,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그 공적인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뽑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 한 개인에 의해서 측근에 의해서 어떤 간별을 한다 이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그 트럼프 주니어가 아까 이제 우리가 화면에서 봤던 그 부통령 지명자, 그러니까는 벤스 지명자를 선택을 한 것도 그러니까는 이 트럼프 주니어로 지금 알려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것뿐만 아니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다음에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국 국장 지명자, 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이런 자리들을 트럼프 주니어, 그러니까 아들이 천거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 그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 미국에서 굉장히 그 문제가 됐던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백신 무용론 그리고 음모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중심에 섰던 인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백신에 뭔가 음모가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말을 했던 인물인데 그런 사람이 이거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에 지명이 됐다는 것이죠. 네. 이게 과연 미국 국민들이 낙답을 할 것인가? 그리고 마찬가지 게버드 그 국가정보국 국장 지명자도 마찬가지인데 그 친러시아 발언을 과거에 했던 것이 알려지면서 과연 이 두 인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상원 인준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이게 조금 그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좀 흐름에서 결이 다른 인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너서클조차도 지지를 하지 않았던 인사라고 하는데 누군가요? 네, 스캇 베센트라고 하는 예. 재무장관 지명자고요. 사실은 이 사람이 지명됐을 때 그날 미국 3대 지수가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그 정도로? 네, 시장에서 굉장히 환호를 했었고요. 지금 방금 전에 두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트럼프의 내각은 트럼프의 입맛에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로 시장에서 보기엔 조금 걱정스러운 사람들이 좀 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스캇 베센트의 임명이 그나마 트럼프 내각에서 말이 통하고 합리적인 사람이 들어왔다. 어떤 면에서 합리적이냐면 예. 이분이 1992년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조지 소로스 밑에서 일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영국의 파운드화를 대량 공매도해서 돈을 벌기 시작해서 유명해졌는데요. 시장에서 환율 결정되는 것들을 굉장히 신뢰해서 트럼프가 항상 달러와는 좀 싸야 된다. 달러의 가치가 낮아야지 우리 경쟁력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달러를 건드리겠다는 것과는 좀 반대 생각. 네.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좀 나라 빚이 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굉장히 국가 채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고 굉장히 접근을 신중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시장에서 존경을 받는 큰 어른이 예. 됐다. 이런 면은 있는데 이분이 2000년에 엘고어가 대통령 후보 민주당 나왔을 네. 때 엘고어한테 후원금 냈었고요. 아, 2015년에도 그래요? 힐러리 클린턴이 후원금 좀 냈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싫어하고 얘는 변절자야 이렇게 예. 생각하는 사람, 진성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후보랑 마지막까지 재무장관 후보로 서로 진짜 네. 외국 영자 신문에 따르면 칼싸움을 했었을 정도로 아주 각축전을 벌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가 간별사, 그러니까 트럼프 주니어도 뭐 별로 탐탁치 않아 했을 것 같은 인물이기는 한데 이게 그러면 오로지 트럼프만의 판단이었을지 뭐 장남 주니어와의 소통이 있었을지도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그 퀴즈가 뭐냐면요. 트럼프 주니어는 어린 시절 땡 때문에 줄을 섰다. 땡 때문에 줄을 섰다. 돈? 네, 돈 때문에 줄을 섰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총을 사려고 줄을 섰다. 네. 정답 있습니까? 네, 두 분 다 굉장히 말을 하면서 트럼프화 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정답은 빵입니다. 빵이요? 네, 이걸 이해하려면 트럼프 주니어의 어린 시절을 봐야 되는데 어머니가 누구냐면 이바나 트럼프 지금 작고하셨죠. 그쵸. 재작년에 작고하신 분인데 이분이 원래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넘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빠인 트럼프가 굉장히 바쁘니까 네. 할아버지 집으로 가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외할아버지 집이 체코잖아요. 네. 그 당시에 1980년대 체코는
공산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배급제였고요. 그래서 빵을 받으려고 체코에서 줄을 섰던.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억만장자의 아들이 네. 체코에 가서 빵 받으려고 줄 서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 저런 어린 시절의 경험이 뭐 현재 트럼프 주니어의 경제 인식과도 관련이 있는 겁니까? 예, 트럼프 주니어가 1977년생인데요. 이 예. 사람이 아마 어렸을 때 체코에서 보냈을 때는 80년대 초중반으로 보입니다. 네. 소련이 붕괴한 게 91년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의 후반부를 지금 본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던 경제, 계획 경제를 받고 공산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한 시스템인지를 아마 어렸을 때부터 보고 컸을 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시장주의자, 자유주의자 이런 쪽으로 더 예. 경도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경제관도 그렇다는 건데 그럼 이 부분을 트럼프랑 공유해서 이번에 재무장관을 발탁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확인해 보려고 다 예. 뒤져봤는데 확인된 바는 없고요. 예. 우선 근데 제일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번에 바이든이 왜 재선이 안 됐을까, 왜 카말라 해리스가 안 됐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가장 큰 네. 문제 중에 하나가 경제잖아요. 예. 경제만큼은 그러니까 나머지 사법이나 정치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플레이버로 강하게 밀더라도 네. 경제만큼은 안정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그런 트럼프 당선인의 생각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트럼프 주니어가 이번 정권 인수팀을 통해서 사실상 자금의 창고가 됐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이거 무슨 얘기죠? 네, 근데 사실은 이 트럼프 2기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트럼프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되는데요. 네. 원래는 그 미국의 그 연방 총무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조금 낯선데요. 여기가 평소에는 일을 많이 안 하다가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 인수인계하는 과정 있잖아요. 네. 요거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이제 부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야기를 하면은 최대 720만 달러, 약 100억 원 정도의 운영 자금을 이제 지원을 받고 예. 인수인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는요, 그 인수팀의 그 연방 총무청에다가 예. 돈을 달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돈을 좀 줘? 그래서 그냥 평소에 그 대선할 때처럼 예. 계속 그냥 무한으로 돈을 지금 이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러면은 여기에다가 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이 나중에 트럼프랑 더 친하게 지낼 수 그럴 수 있는 있겠네요. 건가요? 예.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누가 돈을 아무나 낼 수 있고 심지어 외국에서도 돈을 낼 수 있고 그래서 외국에서도 저도 낼 수 예. 있고 앵커님도 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돈 많이 내면 트럼프랑 더 친하게 지내서 저한테 유리하게 미국 정권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네.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좀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8년에 그 인도와 미국과의 그 관계를 조금 이제 개선하려고 네. 트럼프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인도에 트럼프 타워를 이제 짓게 됩니다.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네. 근데 거기에 이제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인도에 가서 그 광고부터가 저 지금 광고가 나오는데요. 예. 광고가 저렇게 나왔어요. 트럼프 has arrived, have you? 그러니까 트럼프는 여기 왔는데 당신은 네. 여기 계신가요? 라고 예. 트럼프 타워, 인도에 있는 트럼프 타워 홍보를 저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인도에 있는 사업가들이 나도 저기 트럼프 타워 들어가서 살면 트럼프랑 친해져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 그럴 수 있죠. 이런 예. 생각하게 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공과 사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예. 이런 걸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까 뭐 저도 돈을 줄 수 있다고 네.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트럼프에 조금 어떻게 보면 친해져 볼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도 인맥이 있습니까? 트럼프 주니어 관련된 인맥이요. 특별하게 뭐 대단한 인맥은 예. 없고요. 일단은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 여기에 와서 이렇게 예. 연설을 하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그랬어요? 예. 목사님이 조금 이제 저때군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랑 조금 이제 인맥이 있으시다. 예, 뭐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지금 또 이제 뭐 김주형, 박인비, 리디하고 박세리 같은 이렇게 네. 유명한 골퍼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을 이제 특별 사단으로 좀 꾸려서 예. 트럼프가 또 특별히 골프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예. 같이 이제 가서 만나서 같이 골프도 한번 치고 네. 이러면서 조금 인맥을 좀 쌓는 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랑 친분이 있는 이 개신교의 원로죠. 김장환 목사님. 예. 이 목사님도 이제 조금 트럼프 핵심 참모들이랑 좀 알고 계신데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한번 가서 트럼프랑 연결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떤가 네. 뭐 이런 이야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 정용진 회장의 모습도 보이네요. 네네. 정용진 저분도 회장이랑도 친분이 있나요? 네, 그렇죠. 이제 두 분 다 이제 사업을 하시고 두 분 다 이게 성격이 좀 호쾌하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통하는 부분이 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한국 오셨을 때 저 들러가지고 사진도 좀 찍으시고 해가지고 아마도 조금 우리가 트럼프 정권이랑 좀 이 인맥을 쌓는데 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트럼프 장남을 필두로 해서 트럼프의 왕국이 건설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 다른 가족들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라라요. 지난번에 저희가 다뤘던 둘째 며느리죠. 근데 이 라라 같은 경우는 현재 상원 의원으로 유력하다고 하는데 출마가 그게 무슨 얘기죠? 지금 이게 연쇄 이동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번에 국무부 장관으로 누가 인선이 됐냐 하면 마르코 루비오라고 하는 플로리다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리를 빼고 국무장관으로 갔죠. 그럼 장관이 상원의원이 플로리다가 공석이 되잖아요. 그 자리를 어떻게 미국은 하냐면 주지사가 지명할 수 있습니다. 상원의원이 빈 자리를. 아, 그래요? 그럼 주지사가 지금 누구냐면 론 드산티스라고 하는 원래 공화당에서 대선 후보를 뛰던 그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트럼프 눈치를 보면서 트럼프의 입맛을 맞춰주기 위해서 누군가 자리를 줄 거다. 이방카냐, 라라 트럼프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라라 트럼프 얘기가 좀 많이 나오게 있는 게 이 사람이 뭐 전에도 나왔지만 2022년에 이미 자기 고향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상원의원 선거에 나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야심도 있고요. 이미 집도 플로리다로 이사 간 상태이기 때문에 뭐 나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래서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 주니어의 딸이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손녀 이 카이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요. 유튜브에서 인기던데요? 네, 맞습니다. 카이 트럼프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이제 딸인데요. 지금 이제 고등학생인가 그럽니다. 근데 이 카이가 유튜브 채널을 지금 이제 하거든요. 이렇게 카이 트럼프는 머스크 옆에 있는 머스크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 유튜브 채널이 전 세계 이제 국제 정세 전문가들이 아저씨들이 가장 주목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아, 그래요? 이렇게 볼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이제 블로그 같은 걸 이제 올리거든요. 자신의 일상 같은 걸 이제 올리는 브이로그를 하는데 거기에 전 세계 미국의 핵심 인물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석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이제 정세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 카이 트럼프의 유튜브를 보면서 평소에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구나. 그러면은 이런 쪽으로 조금 우리가 전략을 짜볼까?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두 분께 좀 짧게 여쭤보면은 궁금한 포인트는 사실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가족 정치를 쭉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저렇게 가족 정치를 하면 저거 저래서는 안 된다라는 용인이 안 되는 분위기잖아요, 사실. 근데 미국은 저게 용인이 되는 겁니까? 사실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정치 문화가 좀 다른 건 맞습니다. 근데 저게 우리가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러워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공적인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영역을 어떤 사적인 어떤 혈연 관계에서 잠식해 들어간다는 것이 결국 바람직할까 이제 그런 생각은 하게 되는데 아까도 우리 쭉 봤지만 아들, 딸, 뭐 손녀, 사돈의 무슨 며느리까지 다 정치에 발을 들인다는 거 글쎄요 그게 과연 바람직할까 싶습니다. 저희 학교의 서강대학교에 미국 정치 전공관심 경무장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트럼프의 핵심 가치는 복수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인성 기준의 가장 중요한 건 충성심입니다. 그렇게 봤을 땐 가족보다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또 설명이 되는군요. 이렇게 또 오늘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지식 충전이 잘 됐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띄워주시죠. 트럼프는 땡땡 때문에 장남과 가까워졌다. 이렇게 퀴즈를 내주신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사냥. 알고 계셨죠? 아니요. 살짝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그래서 지식 배터리가 80%에서 80%로 끝내려다가 100%로 완충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트럼프 주니어를 통해 트럼프 2기 전망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야기 더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보시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